자, 그렇다면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코로나를 뚫고 이 공부를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분옥 선생님께서는 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게 답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이 바뀌어.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약선. 내가 2년 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라고 나는 약선을 이거라고 했는데 2년 후에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약선. 어떤 게 약선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약선. 내가 생각하는 약선. 음식. 궁합이 맞는 음식.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서 음식은 몸에도 맞지만 내가 적절하게 먹고 잘 화장실에 변도 잘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도 약선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어떻게 이제 먹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약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복잡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한정 지으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파고 계속 파봐요. 계속 파가지고 파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근데 생각으로만 해놓거나 아무리 실천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약선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좋은 말 많이 써요. 약이 되게 하는 음식, 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하는 음식.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약선은 실천이다. 약선은 대가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선은 작은 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선하고 뭐 갑자기 실천이란 말이 나오면 되게 생뚱맞죠. 물론 저도 이제 충분히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이 실천이란 말을 위에 다른 것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실천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천한 만큼 뭐가 돼요? 성장해요. 그리고 실천한 만큼 보여. 아주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실천하게 되어지면 이 뚜벅뚜벅 앞으로 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이런 약초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 봤어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냐에 따라서 실천을 몇 개나 해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이 지금 현재 상황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실습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아무리 독려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수업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잘 실천을 하시면은 2년 후에 여러분의 실력은 일치월장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천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버려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죽어도 나는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은 가면 조금이라도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약선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선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거기 때문에 약선에 대한 이해, 약선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벌써 약선의 사전적 정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운데 약선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약자의 반찬선자를 써서 약반찬이에요. 약반찬. 그러니까 반찬은 반찬인데
약이 되는 반찬. 그동안에는 반찬이 올라왔는데 밥을 맛있게 만들게 되어지게 되고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반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약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이 되는 반찬, 약 반찬을 반찬 자체가 약이다. 근데 이 반찬이 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바로 이 정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선의 이 사전적 정의를 본다 한다면 약이 되는 음식, 그러나 또 일반적인 음식에다가 약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 약초를 넣어서 함께 조리를 함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증상과 증후를 호전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약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선이는 절대 아니에요. 약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근데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겠다 한다면 그건 약선 요리가 아니라 독선 요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풀푸성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약이 되게 만들었으면 약선 요리지만 아무리 값어치 있고 값비싼 약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게 하면 독소입니다. 홍콩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0년 묵은 산삼을 이 농부가 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이 10마리가 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달랑 자기가 먹기는 그러고 이걸 팔아가지고 살림미천을 삼기 위해서 이제 팔았죠. 이게 팔았는데 홍콩의 대가부가 사실은 백년 묵은 산삼을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는 몸이 약하니까 이 산삼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딱 먹었는데 몸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100년 묵은 그 산삼 값어치 따진다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정확히 100년 묵은 건지 1000년 묵은 건지 그건 잘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값비싼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먹고 몸이 오히려 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삼도 열이 많이 있는 음식이고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몸에 아주 열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다 열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이가 불에다가 그냥 띄우던 거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에서 기름을 채워 부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약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잘못 쓰니까 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약이 되는 아주 값비싼 약재료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약선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좋은 거라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건 이제 약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실 만한 이야기고 우리는 아주 하찮은 것을 쓰더라도 이게 약이 되게 하는 차원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2년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약이 되게 하게 되어지면 약선 요리가 된다. 또 착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봤을 때 좋지 않은 식재료를 쓰는 것보다 좋은 식재료를 쓰게 되어지면 좋지 않은 식재료에 비해서 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요즘은 이 식량난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식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시킨 농산물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예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1위의 국가예요. 얼마나 많은 그 수입 농산물을 수입을 하느냐,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 뭘 만들고 있냐면은 이제 1차 가공되어져 있는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리를 하게 될 때 그 가공되어져 있는 뭐 조미료라든지 가공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쓰는데 양념으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하나의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양념을 사용하는 경우에 왜 양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양념을 듬뿍 사용합니까? 맛이죠. 그러면 맛을 최고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어떤 양념일 것 같아요? 조미료? 당분, 간이 잘 맞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한 65점, 70점까지 오십니다. 맛을 최고로 극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간인데 그 간 외에 그 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65점이라니까요. 조금 더 올리다 보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 방법에 미쳐 있어요.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냥 미쳐갖고 그냥 설탕의 마법에 빠져 있기도 해. 소금의 마법에 빠져 있기도 해. 근데 그 종하면 85점. 매운맛.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있어요. 신발짝에다 넣어도 신발에다가 막 해도 맛이 만들어져. 튀김이면 뭐? 기름이라면 그 기름 중에서 뭔 기름이요? 식용유. 감히 식용유 중에서는 건강하게 하는 식용유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게 하는 식용유. 근데 사람들이 이 지금 음식의 부분이 모두 다 그냥 튀기고 있거든요. 튀기고 볶고 그냥 그냥 막 기름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만 되더라도 그냥 막 선물 세트로 그냥 기름이 그냥 한 바가지씩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집에서도 그냥 그 기름을 또 튀기면서 먹으면 그나마 또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착한 기름, 아주 착한 식용유를 잘만 사용하는 것만 하나도 여러분 이미 굉장한 약성요리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기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기름도 있고 저런 기름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쁜 기름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을 나눠가지고 이쪽 팀은 건강한 기름을 이야기해 보시고 이쪽은 건강하지 않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기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들기름, 볶은 기름, 좋았어요. 볶은 기름, 돼지고기, 돼지기름, 올리브유.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름. 아보카도. 네. 여기 아보카도 하실래요? 아보카도. 그럼 무슨 기름? 소기름. 한 가지만 하세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이에요? 콩기름? 콩기름이 왜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오경민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콩기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 이왕이면 콩기름을 안 쓰고 다른 기름을 써.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 더 쓰신다는 이야기네. 그래, 기름을 사러 가면 예. 콩기름 말고 다른 거를 써. 다른 기름을 일단 사신다. 조금 한 배 이상 비싸도 네.
그래서 한다. 100 이상 비싸면은 뭐 사가지고 덜 쓰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징해 줄 것을 그냥 너무 많이 먹어. 기름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데모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모든 데는 그냥 기름을 바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기름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0조나 되는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포의 막을, 즉 인지질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두 대로 본다 한다면 거의 60%, 70%가 다 인지질 성분인데, 이 지질이 얻게 되어지면, 이 지방이 얻게 되어지면 안 돼. 근데 안 좋은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세포 자체가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좋은 기름을 쓰게 되어지면 세포가 또 살만하다 그러면서 활기를 피기 시작하는 것이 이 기름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름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됐어. 즉 지방산의 구조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완전히 갈 길을 딱딱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름이에요. 포화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돼지 기름이니 소기름이니 하는 것은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 부침개하고라는 돼지 비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침개 하고 있잖아요. 돼지 비계 처음부터까지 다 달아질 때까지 다 써도 타던가요, 안 타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안 타요. 왜? 걔는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열과 온도와 이런 공기에 노출돼도 얘가 산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열과 빛과 온도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불포화지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이 지방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요. 불안정하지만 단일 불포화라고 해갖고 한 개 정도의 사슬만 문제가 있는 부족한 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또 여러 개가 묶여서 잘못되어 있는 복합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콩기름 같은 경우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콩기름은 엄청나게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 조금만 빛을 쬐고 조금만 열을 가하고 조금만 공기가 접하게 돼도 금방 그냥 산화돼버려요. 지금 노랗게 익어갖고는 이렇게 끈적끈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끈적끈적 금방 열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공기가 접촉되어지면 끈적끈적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해질 수 있는 불포화 지방,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혈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겠어요. 말랑말랑해서 잘 흐르게 만들겠어요. 끈적끈적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콩기름 같이 알고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콩기름이 그렇게 불안정하던가요? 아니, 모르고 드시기도 했지만 바로 그 불만 닿자마자 바로 끈적끈적해져 버린다든지, 빛에 노출되게 되면 바로 밑에 침전된다든지. 만약에 이 콩기름이 그랬다고 한다면 잘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만들어 놓고도 잘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콩기름 닭을 튀기더라도 60마리 이상 튀겨도 100마리 이상 튀겨도 안 끈적거리잖아요. 콩기름. 식용유 값싸면서도 그냥 고온으로 올라가고 빛을 쬐도 그냥 산소가 막 아무리 투과되더라도 얘네가 끈적끈적 안 해져.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환장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작업을 한 거죠. 누가? 이 콩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들이 기름을 좋아하니까, 근데 소비자들이 기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값싼 기름을 좋아하니까, 또 값싼 기름이라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를 원하니까 소비자의 구색에 맞추면서 점점 건강에는 좋지 않는 형태의 콩기름도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산화가 방지되어지게 하는 산화 방지제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산화 방지제가요, 콩기름만 산화 안 시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산화 방지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도 산화 방지를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그러면 산화 방지제는 나쁜 거냐? 지나치면 다 나빠요. 적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산화를 방지해서 늙게 하는 노화를 늦추게 한다든지, 이를테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하는 부분들을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하겠지만, 너무 이 산화 방지를 시키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생리 활동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즉 뭐냐면은 마땅히 모든 생명은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되고, 던질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게 되고, 편할 때가 있으면 또 힘들 때도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음양이 전화되어지면 이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화방지제가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는 어떤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에 지체 현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는데 자연에서 추출한 순수한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유기농 먹을 때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석유에서 추출한, 석탄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먹는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비타민이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는 비타민하고, 방부제가 다량 들어가 있는 비타민하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되는 비타민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20일, 10일 되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이 유기농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좋은데, 3개월도 아니고 3년, 6년까지 이게 그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비타민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저장성이 좋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참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비타민이 공급돼서 영양에 대한 부분은 보충해 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막 발효를 시켜서 막 촉진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산균들도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한 균들도 다 죽여요, 그냥.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유산균이 다 죽었으니까 또 유산균 먹여.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유산균만 먹여갖고 안 되니까 유산균이 먹이를 또 먹어.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한 계통이에요. 의학적인 부분의 한 계통, 음식적인 부분의 한 계통,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져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뭔가를 딱 던져놨다가 또 그것에 던져놓거나 그걸 해결되면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해. 그럼 또 이것도 메꾸고 또 메꾸고 하다 보니까 평생 시작에서 끝까지 메꾸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써야. 그러면 콩기름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으로서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이미 이건 이제 산화방지제를 다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대단히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먹어도 되겠지. 그렇죠, 되긴 되죠. 그러나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썩 다람쥐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쑥 듣다 보니까 그냥 힘드시죠? 자, 이 손을 한번 이렇게 쭉 그 깍지를 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 사랑해서 그냥 졸시고 주무시면 그냥 끝까지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깍지를 딱 끼시고 쭉 저 한번 뻗어보세요. 오늘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잠자지 마시고 제가 제 목소리가 조금 잠오는 목소리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으로 생각할 테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졸리시면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자, 선생님 이렇게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바람이 부니까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앉으시고. 자, 그러면 기름 중에 가장 불안정한 기름이 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사람들은 불포화지방산이 좋다고 막 그래. TV에서도 그러고. 근데 불포화지방산의 기름들은 반드시 그러면 불에 가한다든지 열을 가한다든지 산소의 접촉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낮추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산화를 지체하는 산화 방지제가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그 풀려 있는 고리에 항산화 물질이 딱 들어가지고 오히려 면역 작용을 한다든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그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는 걸 좋아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튀긴다든지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이 야채 종류가 아닌 다른 것하고 같이 섞어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를 촉진시키게 되어진다든지 해서 몸에 더 해로운 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그나마 그래도 드신다고 한다면 야채 종류와 함께 뭐 샐러드 형태로 드신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불포화 지방산은 약이 되게 하는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고기하고 먹고 고기하고 또다시 볶고 하는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한다. 튀김 용도로 쓴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쥐한테 쥐약을 먹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일반적으로 되게 보면 샐러드용으로 많이 써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튀긴다든지 볶은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가지고 미역국 끓일 때 이렇게 볶으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볶는 과정을 통해서 이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산화돼 버려요. 산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 한다면 먹을 때 참기름 한 방울 떨쳐서 들기름 한 방울 떨쳐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약선적이 되는 걸 튀기고 볶으면은 안 된다. 왜? 항산화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 단일 불포화든 다중 불포화든 간에 일단 열에 약하고 빛에 약하고 산소에 약한 이 3대 약점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은 불포화 지방산하고 토코페롤하고 또 뭐 연관이 있습니까? 토코페롤도 일종의 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은 일단은 단일 불포화 지방하고 다중 불포화로 나온다. 이게 다중이든 단일이든 야채 종류 들어가고 함께 같이 먹으면 좋지만 튀김 종류가 먹게 되어지면은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항상 녹황색 채소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토코페롤이 됐든 지방산이 됐든 그 DHA가 됐든 여기 뇌를 좋게 한다든지 크리롤이 됐든 이 오일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야채 종류들하고 먹는 것이 좋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런 그 불포화 지방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약하고 온도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캡슐에다 집어 넣어서 캡슐도 반투명한 그 상태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 용기에다 집어 넣어서 또 먹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러분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걸 버리기만 된다 한다면 2년 후에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마 바뀌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미역국을 볶잖아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제일 불완전한
기름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 그게 바로 포도씨유. 포도씨유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계통으로서 GMO는 아니에요. GMO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은 아니지만은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다중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만약에 이 포도씨유 같은 경우를 그래도 드셔야 되겠다 한다면 절대 튀기면 안 되고 볶음용으로 써도 안 되고 뭐 달걀 프라이를 한 대 쓴다든지 이들 안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야채를 샐러드용으로 해서 사용할 때 그나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중에 돌고 있는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산화방지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산화가 잘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도씨유가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쉽게 뭐 찬장 열어보면 누구나 한두 개씩은 한 서너 개, 다섯 여섯 병씩은 가지고 있는 뭐 무슨 기름이 또 있을까요? 까놀라유. 까놀라유는 그냥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근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95% 이상이 GMO. 다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입니다. 그래도 어디 보니까 뭐 GMO가 그렇게 뭐 불안정하다고는 그러지 않더만요. 그렇게 안정적이다고도 이야기한 데 없어요. 다만 안정적이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적고 그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도 적는데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소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부분이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지원을 받았고 연구하는 부분. 근데 연구 논문을 보면 안정적이다고 하는 데가 100군데가 있으면 불안정한 데가 100군데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목을 매면서 먹어야 되고 목을 매면서 생산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약선에 입문하셨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를 하나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집에 있는 까놀라유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지금 집에 까놀라유가 많으니까 이것만 쓰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쓰겠다. 그러면은 실력 안 늘어요. 과감하게 까놀라유를 버리십시오. 버리는데 어디다 버려야 되냐면 비누 만드는 공예 하는 그 기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름 그런 쪽에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불안정한 너무나 불안정한 것을 내 몸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름보다는 포도씨유하고 까놀라유를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제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버리라고 하냐? 제가 뭐 까놀라유 업체나 포도씨유 업체하고 뭐 원수진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수진 게 아니라 너무 넘치니까. 우린 여러분들이 약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뭘 배우러 오셨냐면 넘치는 것은 제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약선 공부는 뭐냐?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넘치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음양오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동양학에서는 그리고 약선에서는 뭐가 질병인 줄 아세요? 어떤 상태가 질병의 상태인 줄 아세요? 동양학에서는 우리 약선에서는 뭐가 질병이냐면은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양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양의 조화가 깨어져 있는 것. 그러고 음양의 조화가 가면 깨어져 있는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
균형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균형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는 넘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것을 어떻게 되냐?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 밥상에서 넘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밥상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뭐가 넘치게 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렇지, 그냥 약초 집어넣었다고 해서 약선이 크게 하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그 부분만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뭐에 넘쳤던가, 뭐가 부족했던가, 내 밥상에는 뭐가 넘치는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넘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하고 변화, 관계에 어떤 관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짓는 대로 변화가. 내가 까놀라 이유하고 관계를 지어놓게 된다든지, 값이 싸기는 하지만 포도씨유하고 관계를 지어놓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막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나이 들게 되어지면 딱 잘못하면 힘들어요, 그냥. 동맥 경화가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어서 덜어내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그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되게 되는 그 환경을 덜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업이다.